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제 의사를 밝히는 게 그게 좋다고 생각한 거죠.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지 대선까지 두 번을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총리에 대한 추천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좋은 장관 후보들을 추천할 생각입니다. 네, 유력한 총리 후보로 꼽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은 무엇이고 새 정부의 초대 총리는 누가 될지 전국 상황을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안철수 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렇게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그것이 당선인의 생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네. 좀 맡아주시죠라고 하는데 아유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고사라고 흔히 부르는데 네. 딱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정도 총리직에 대해서 하마평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선을 딱 긋는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유력한 총리 후보였기 때문에 이제 고사라는 표현도 나옵니다만 근데 뭐 갖고 있는 주식의 백지 신탁 고위 이제 관료가 되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까요?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예. 듣고 맞다고 얘기하기에도 참 겸연쩍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오.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요. 안랩 주식 18.6%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주가로 계산을 하면 한 2천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거를 다 그냥 팔라고 만약에 해버린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충돌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매각을 안 해도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국무총리잖아요. 예. 국무총리는 어쩔 수 없이 매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 그 국무총리를 맡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익 균형을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시장이 됐어요. 예. 대통령이 됐어요. 선출직으로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팔아도 되죠. 선출직이 된 선출직이라면 거니까요. 뭐. 대통령이 되는데 2천억 원 팔아서 그냥 매각해서 가져도 되죠. 기업 같이 운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총리직은 좀 다르잖아요. 아무리 파트너라 하더라도 총리는 뭐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는 뭐 자리이기도 1년, 하고요. 2년 안에 끝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172석인 야당하고 싸워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총리직을 맡았다고 해서 그게 꼭 빛이 난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균형을 생각했을 때 굳이 총리직을 맡으면서 주식을 다 매각하느니 안 맡고서도 충분히 갈 길이 있다고 하면 그런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저 당에서 총리직을 한번 나한테 권하도록 한번 부딪혀보자, 한번 열심히 뛰어보자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당선인 주변을 둘러싼 윤핵관들을 생각하니 야, 저 사람들을 뚫고 내가 총리직을 따낸다는 것도 좀 막막하고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을까요? 오늘 비가 왔잖아요. 네. 꼭 일기예보 보고 비가 오는 줄 압니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 있는데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선인 주변의 기류를 저는 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얘기했거든요. 네. 당선인이 혹시 총리 제안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안받은 적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동정부 만들겠다고 하고 예. 국민들 모두 다 책임 총리 맡을
것 같다고 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 손으로 갈 거라고 다 믿었던 거죠. 예. 근데 그러면은 당선인이 얘기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순서로 보면. 근데 온갖 하마평이 다 나오면 이렇게 하마평이 나오는데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너무 욕심 부리는 거라는 생각이 당선인 주변에 있었던 거 아니냐. 남들은 당연히 나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맞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이름은 다른 데서 계속 그렇죠. 나오면 나를 뭔가 빼고 이상한- 싶다는 뜻인가? 이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예보 안 봐도 하늘 보고 아 흐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마 주변에 간청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지금 위원장이 이제 당 대표를 맡으면서 국민의당을 이끌어오는 과정에서는 주변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의 힘도 적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랬던 사람들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지방선거 많이 나갈 겁니다. 근데 아마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총리로 가가지고 우리 챙겨주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당으로 돌아오고 어찌 됐든 간에 총리 맞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우리 공천에도 좀 도움 주고 지금 당대당 통합 얘기하잖아요. 뭐 지금 이제 흡수 통합 형식으로 가는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어찌 됐든 지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주변 사람들을 챙겨주길 기대하는 마음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점이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국무총리를 안철수 위원장이 맡고 안철수 위원장과 가까웠던 당에서 내각에 들어가고 막 이러면은 지방선거에서의 지분은 이제 좀 놔버려야죠. 이쪽에서 많이 차지했으니까. 그런 개입할 것도 있죠. 여지가 별로 없을 예,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면은. 강요로 나간다면. 국무총리로 갔는데 당에다 당내 이 공천 문제까지 개입한다고 하면은 놔야죠. 진짜 욕심 많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총리 안 맞는 대신에 오늘도 밝힌 것처럼 좋은 사람 추천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원래 안철수 당시 이제 후보가 단일화할 때 몫으로 받은 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있어요? 과학기술 분야나 이런 쪽은 안철수 좋은 사람을. 후보한테 맡긴다는 식으로 말했었거든요. 윤석열 당선인도.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돼 있는 장관 자리들은 안철수 지금 위원장이 추천할 몫을 갖고 있다. 그 정도만으로도 얼마든지 조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남들이 다 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던 그 총리직에 가지 않는다면 그럼 어디로 갈 건데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철수 위원장이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죠.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합당 이후에 어쨌든 그 정당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들리고요. 당연히 저는 뭐 제가 당대표로서 안철수 대표께서 합당 이후에 당에서 역할하신다 그러면은 그분은 뭐 당연히 환영해야죠. 선대위원장 역할 이런 걸 기대하신다면은 그러면 당과의 일체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대위원장 같은 걸 기대하신다면 당과의 일체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당과 일체하기가 어려우니까 안 된다는 뜻 같이 들리는데요. 맞아요? 이준석 대표는 예. 확실하게 본인이 원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아이돌 그룹으로 얘기하면 내가 센터다. 내 옆에 또 다른 누군가는 없다. 이거 확고하게 어떤 자신감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사실상 같아요. 5월 9일까지는 인수위원장으로서 뭔가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조금 시간도 빠듯해 보이긴 해요. 네, 지방선거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당에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닐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사람을 넣던가 아니면 그 정도의 창구는 갖고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영향력을 뭐 행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 얘기 계속 나왔는데 네. 그거는 안철수 위원장의 말이 저는 맞을 거라고 봐요. 아니 서울시장까지 거쳐서 지금 대선 후보까지 대선까지 갔다가 갔는데, 단일화했는데 어떻게 다시 또 되돌아갑니까? 음. 왔던 길을.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예. 그리고 뭐 친유승민계라고 불리는 이준석 대표 몫이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를 만약에 나가게 되면 그러면 서울시장으로 또 나갈 겁니까? 오세훈 시장이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 지금 몇 개월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선거 출마도 언론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기대감이 만들어낸 그런 이제 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출마하지 않으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박근혜의 길, 문재인의 길을 가는 방법을 선택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뭐 선거 승리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승리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공을 하나 쌓을 거고, 그 다음에 선거가 사실은 총선은 멀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4년에 있거든요. 예. 2년 뒤에 있는데 그 사이에 당대표 선거가 지금 내년에 끼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당대표를 거쳐가면서 당대표를 통해서 예. 공천권을 행사하고 당내 주류로서의 지분을 가져가는 것. 그동안에 이제 제3지대에 있으면서 소수 정당의 서러움을 톡톡히 겪었기 때문에 예. 이제 안철수 당화하는 작업에 매진할 것이다. 당분간은 쉬더라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사장을 맡든지 대표이사를 맡든지 아니면 미래전략실 실장을 맡든지 뭘 맡아야 자기 역할을 하고 지분을 넓히고 뭔가를 할 텐데, 그래도 당에서 뭘 맡아야 뭘 할 텐데 아무것도 안 맡은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과 뭐를 해낼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김한길 뭐 예를 들면 위원장하고 뭐 손을 잡고 뭔가 세력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내 세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다시 재편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손만 잡고 같이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닐 거고요. 예. 물론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지분이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지금 당선인의 일종의 최측근 같이 멘토처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도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쪽으로 예. 갈 것이다. 근데 단순히 멘토로서만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도 김한길 위원장이 들어와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네. 견제를 하잖아요. 틀림없이 정계 개편 노리고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뭔가 통합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거기에 다른 경쟁자가 없는 거죠. 혼자 딱 앉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재편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만큼 뭐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만약에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하면은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김한길 위원장이 다음번 대선에 나간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김한길 위원장의 힘을 좀 빌려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좀 왕성하게 활동을 좀 해가면서 자기 지평을 좀 넓혀가는 작업을 계속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당, 국민의힘 두 당을 합친 당의 어떤 이제 중추 역할을 하다 보면 모르죠. 이제 다음 대선 때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공적을 생각하겠죠. 계속 쌓아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박수 받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 지도부에 당장 저는 도전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그 당과 당이 만나가지고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이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지분을 주십시오. 그런데 안철수 대표한테 당 지도부 역할을 맡아서 공동대표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기에는 글쎄요. 거기까지 단계가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저는 휴지기를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 알겠습니다. 단계를 넘어서고 난 다음에 얘기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 좀 멀리 남은 얘기니까 이제 이쯤에서 접고, 그럼 총리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 인사회기만큼 틀릴 가능성이 높은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상되는 얼굴들 띄워드릴까요? 한번 골라보시겠습니까? 운세를 점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뭐 화면에 막 올라왔는데, 음. 야, 이거 총리 후보들이 올라온 건지 내각 자체가 올라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명이네요. 근데 지금 5배수로 압축이 됐다, 3배수로 압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3배수로 압축이 됐다고 하는 데에서는 뭐 한덕수 전 총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동안에 압축이 됐다고 얘기하거나 물망에 잘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최준경 전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불안이 굉장히 좀 심각해질 가능성이 예. 있기 때문에 경제 총리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과거 경력으로 보면 뭐 호남 출신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총리를 예. 지내기도 했었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주미대사를 지내기는 했지만 근데 보수 인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이미지가 저는 더 색깔 면에서는 좀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최준경 전 장관은 조금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들어갔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지식경제부 장관을 했거든요. 예. 더군다나 지금 또 한미협회장을 또 지냈어요. 그러니까 대미 조야의 인맥들을 갖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고 막판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지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판에 갑자기 한 명이 툭 튀어나왔다고 하는 거는 저보고 만약에 누구 한 명을 이렇게 틀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만약에 찝으라고 하면 좀 최준경 전 장관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등장한 굵직한 인물, 뭔가 있으니까 갑자기 이름을 사람들이 떠올린 걸 수도 있는데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까지 그럼 했다고 치고, 자, 민주당 지방선거 체제에 이제 돌입해서 뭔가 움직이려고 애는 쓰는데 윤호중 위원장하고 김동연 대표가 만났던 얘기도 있어요. 한번 좀 들어보시죠. 저희 당에서는 정치 교체를 위한 그동안의 약속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우리 또 김동연 대표님께서 이제 통합이 이루어지면 함께 정치 교체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함께 저희 새로운 물결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정치판을 바꾸고 또 정치 세력을 교체하는 정치 교체의 그런 뜻을 실체로 옮기는 일을 차질 없이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정치 희망을 꼭 보여드렸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의 대표가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물결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뭐 정치개혁 공동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지, 저 정도로 한 두어 달을 뛴다면 지방선거에도 플러스 요인이 될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당과 정당이 만났다고 하면은 당세가 그만큼 양쪽이 뭐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시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새로운 물결이 그 정도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아니고, 예. 그럼 결국은 일종의 명분을 가지고 오면서 실리를 취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이 정치개혁 공동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일종의 긴 로드맵을 가지고 민주당이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분을 더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계속 정치 교체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교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대선 때 민주당이 약속했던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했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김동연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의 길이기도 하면서 이재명의 길이기도 하고 김동연의 길이기도 하고 지방선거 승리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나눠서 얘기하자면 첫째로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상임 고문이 다시 정치 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길을 뚫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을 갖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의미는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게 정치 개혁이잖아요. 이미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하고, 그러니까 김동연 대표하고 손을 잡고 정치개혁 기구를 통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게 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자연스럽게 김동연 후보가 만약에 경기지사나 어디든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있어서도 기대감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김동연 대표가 이제 민주당으로 들어왔을 때 경기지사에 이제 출마한다라고 입장을 밝히면, 자, 외부에서 그래도 힘들어 모셔왔는데 경기지사 후보 드립시다라고 하면 당내에서 그거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요라고 이미 뭐 밝힌 사람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기존의 민주당 경선 룰 그대로 치르면은 불리할 거 아닙니까? 저 김동연 대표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그 잘 얘기를 할 수 있는 인사를 만나서 얘기 들었을 때도 그랬고요. 민주당 내에 들어가서 경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쿨하게 내가 이제 당내 경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 또 5대 공천 원칙을 발표했거든요.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예외 없는 기준 적용의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할 의지를 민주당은 지금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시장의 경우에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의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계속 아마 후보를 찾는 작업을 할 거예요.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민주당이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4월, 5월 국회 내에서 뭔가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좀 더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외부 인사가 정말 국민들이 알만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외부 영입했을 때 그때 그 인사가 들어옴으로써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일종의 깃발을 드는 효과가 나타날 거거든요. 서울 경기지사를 누굴 세우느냐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경기지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보다 5% 이상 이긴 곳이기도 하고요. 경기지사를 지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새롭게 정치 교체에 관한 부분하고 함께 김동연 대표가 나가서 당내 경선을 함께 거쳐가는 과정을 통해서 당내 갈등을 조금 불식시키고 그러면서도 좀 더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선거를 뭔가 좀 역동적이고 이전하고 다른 방식으로 치르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새로 영입한 어떤 큰 인물 때문에 룰이 바뀌거나 잡음이 생기는 것 자체는 그럼 이제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 임명했을 때도 당 주류가 다 가져가는 거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각자 당내에서 아니 다 나올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또한 계파도 다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중진급이 나왔는데 외부 인사 데리고 왔다고 그냥 탁 꽂아버리면은 당내에서 당장 파열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 원칙에서 아무도 거기에 예외 적용이 없다. 오면 무조건 경선 거쳐야 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일부러 세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서울시장 경기지사만큼 뜨겁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권영진 시장 불출마 선언은 아까 뉴스 나갔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했으니까 일단 뭐 얘기 대상에서 완전히 이제 빼는 거고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에다가 또 유영아 변호사, 그다음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대전 MBC 사장. 한 지금 10명 네 명이 정도 후보가 있다 떠올랐는데 그래요. 더 있을까요? 예, 10명 정도 후보가 나온다고 10명. 지금 얘기합니다. 오. 그러니까 그만큼 그만큼 지역 인사들이 경쟁이 또 있겠군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요. 지금 뭐 이강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홍준표, 김재원. 그 안에서 이제 권영진 시장이 중간에 놓여 있었는데 여론조사 상으로는 그렇게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한때는 삼선 첫 대구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윤석열 당선인하고 깐부라고 또 얘기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 권영진 시장이 일단 현직 시장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진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강구도로 치러지는 상황에 유영하 변호사가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입장문 낸 걸 보니까 이번 주 중으로는 결정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뜻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예. 왜냐하면 제가 왜 출마하게 출마를 왜 해야 될 것인지, 출마하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한 후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보통 정치헌법으로 얘기하면 문법에서는 이거는 출마 생각이 있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으로 내려간 상황이고 호위무사를 자처하잖아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가가지고 인사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대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누군가를 키우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유영하 변호사가 된다. 그러면 아마 선거판이 요동치는 현상이 발생할 거고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얼마나 받아서 움직일지는 아무도 사실 모르잖아요. 안 만나주니까.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대리 정치를 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러면 홍준표, 김재원 의원이 아주 난감할 것 같은데요. 기존의 당 조직이 갖고 있던 표는 홍, 김 두 사람이 일단 나눠서 가져갈 테니까 새로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중간에 새로운 대통령의 힘을 떠오른다. 영향력이 어떻게 꽤나. 투사되는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 지역이 아직도 일종의 이제 동정론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지지세로 말하면은 박 전 대통령 지분이 적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분신처럼 화신처럼 하면서 뭔가 그 대구 경북 지역을 정치를 자꾸 움직이려고 할지 안 할지 그걸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